한마디로 말해서 예, 오늘은 임자 제대로 만난 미래당 당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해마다 여직원 골프대회를 열고 황제놀이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오시로 다스이로의 신의 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석방된 이재용 앞에서 발가벗고 백가고 뒤집어 있는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사실 작년에 반팔하고 다닐 때 결정됐지요.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난 1월 1일부터 보수 언론으로 쓰고 적폐 나팔수라고 읽는 조중동 등은 인상된 임금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고용은 매우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1월 월급을 주기도 전에 말입니다. 한겨레에 나온 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을 올린 외식업체 6곳을 전수조사해보니 최저임금이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답한 곳은 없었습니다. 절반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며칠 전 서울시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국내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그 후 한 달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실었는데 44.2%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인 만큼 일단 버텨보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중동의 걱정은 지나친 오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한 조선일보. 이 조선일보 노사가 5% 임금 인상안을 놓고 씨름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노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일보 노동조합원의 평균 연봉은 약 6,240만 원입니다. 이 정도도 빠듯하다는 것이 조선일보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너무 인상돼서 문제다 이렇게 트집 잡았던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890만 원. 조선일보 평균 연봉은 이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참에 조선일보 노동자들은 작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봉 1,600만 원만 받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행일치, 지행합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의 벙커원 교회 설교 또 광고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왜 예수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됐었는지, 힘과 돈을 가진 이들로 가득한 한국 대형교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도올 선생의 뜨거운 강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예배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하나뿐인 친동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파견하는 고위급 대표단에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포함시키겠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 및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가족을 의미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처음입니다. 최근 안미영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이콧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늘부터 법안 심사에 대한 전면 보이콧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에 육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은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인데요.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고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고 특검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특검은 다른 뇌물공여 사건의 양형과는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 36억 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 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손에 좌우지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정했는데 이거 못 쓴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네네.
우리 미래라는 청년 정치 그룹이 같이 요구를 해서 이제 두 개가 부딪혔고 선관위가 어제 결국 이제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못 쓰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예. 아이디어를 아무리 작은 집단이 냈다고 하더라도 먼저 낸 사람이 있는 걸 아는 와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것이었고 선관위가 뭐 아주 건조하게 잘 판단했다 생각하고요. 예, 뭐 기왕지사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선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희 이제 손혜원 의원이 브랜드 장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미래당 관련해서 따로 코멘트를 하신 건 아닌데 이제 최대한 빙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일단 미래당이라는 명칭이 짧아서 좋긴 한데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미래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청년의 미래인 건지 아니면 노년의 미래인 건지 아니면 정치의 미래인 건지 어떤 것에 대한 미래인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미래라는 것이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나도 내 갈 길 몰라라는 것의 반증인 거죠. 그 안철수 대표가 계속 주장해온 극중주의, 자유한국당이 3에 서 있고 민주당이 13에 서 있으면 우리는 8쯤에 서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당명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의 정체성만큼이나 모호한 이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정의당이라고 하면 정의당의 구성원,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참 정의로우신 분들이 많아서 정의당이라는 명칭은 정의당 사람들에게 참 잘 어울리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당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정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그래서 그 당명이 그 당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번 기회에 다시 명칭을 좀 잘 바꾸시고 새롭게 당이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여전히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합니다만 미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 쪽으로 와라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소위 부동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것 자체로 집단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전을 보여줄 때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 편을 먹는 것인데 미래의 당이라는 명칭에서도 보이듯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길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모든 자들의 집합을 만들겠다라는 그 원대한 꿈을 이제 좀 버리실 때가 된 것 같고요. 좀 더 본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당명을 만들므로써 지지자들을 바닥부터 끌어모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든 당이 한 3개 되잖아요. 그 당의 이름은 어찌 보면 자신을 상징한다고 한 건데 보면은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정치연합. 아니 안철수의 정치가 새정치였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국민의당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도민의당 이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미래당이라고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에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결핍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 당명을 정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일단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새정치를 하겠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새정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그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것이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뭐 사실 저는 당원들의 당도 아닌데 국민의당은 진짜 엉강생심이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전당대회조차 하지 못하는 정당이 당원들에게도 자기 당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정당을 어떻게 국민의 당으로 부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미래는 전 오지 않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오지 않을 미래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미래에 대한 가치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모호하게 남아있는 가치를 보고 그 정당을 고를 사람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깊이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은 정보 부족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안철수식의 그런 모호한 정치를 선호하는 땡땡 성애자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정치 소비자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잘 몰라서 지지하시는 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 이 미래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분란들, 그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친한 패권주의, 안철수 개인의 사당화의 과정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는 정치도 예전에 우리가 욕하던 혹은 안철수 대표가 욕하던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또 많은 지지자들이 감소했다고는 보지만 여건 간에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유혹하는 정치 세력은 역시 또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켜세울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항상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잃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최근에 강원랜드 부정 청탁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그 직을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데 실실 쪼개면서 자기 잘못이 없다. 야당 의원이 하는 압박이 과연 통하겠는가. 지금 정권이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해서 이번에는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미연 검사가 용감하게 이 사실을 폭로하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하면 그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만에 하나 안 검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현재 검사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이유도 없고 본인의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칠 이유도 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는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안미연 검사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120석이 넘는 이 거대한 정당이 그런 양심 선언을 하고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 안미연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하라는 것. 그래서 안미연 검사와 검찰 내부와 결탁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안미연 검사를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라는 이런 주장,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자유한국당도 정말 이런 생각인지,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의 양심 선언이나 문단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피의자로 전환하자는 주장인지 정말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권성동 의원은 그냥 의혹을 받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서류 한 장에 나와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요. 현직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정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을 언급했던 수사 목록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목록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부터가 사실은 크나큰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기록을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마음대로 들춰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맞추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수사 기록을 거래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이야말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이 검찰 자체의 자정 능력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경의 수사권 분리를 하는 것,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공수처를 신설을 해서 전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요즘처럼 느끼는 때가 없는데요. 검찰이 자기 손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서 맹장 수술을 자기 손으로 집도하겠다는 것과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죠. 저는
검찰의 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려내는 작업들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사법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경찰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이런 오만한 생각, 국민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원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검경의 수사권 분리와 또한 공수처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사건들이 좀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권성동 의원을 법사위원장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어제 권성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맨 마지막 자리에서 방송에선 들리진 않았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고함을 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뽑아줬으니 국회 본회의에서 제 목을 자르면 나가겠다라고 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내려갔거든요. 네. 본회의에서 해임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뭐 본인의 자의가 아닌 다음에는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상태죠. 아,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네, 방법은 뭐 없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은 못 나간다 이런 말입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해서 상임위원장 교체권이나 해임의 건을 상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되잖아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전 사실 그 권성동이 여기 의원들이 표결하라고 했을 때 곧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권성동 의원의 청이 있었으니 한번 이 자리에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표결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근데 표결하면은 100% 권성동 아웃 아닙니까? 현재 표결산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전국은 급냉이 될 거고 2월 국회 자체가 이제 민생국회를 위해서 열어놓은 상태인데 법안에 대한 협조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타협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자분들이 보시기엔 항상 쟤네들은 왜 저렇게 타협을 하나라고 혀를 차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잘 못해서 합의해주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합의해줘서 협상을 망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짖음을 들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협상하고 협잡하고 협치하는 곳이 국회라는 공간이라는 것. 여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 주장만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답이 없군요, 한마디로. 예, 뭐 현재로서는 정치 공방이 이어져서 국민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나 또는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취직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서요.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원만하게 해결돼 갈 가능성은 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검찰이 수사를 악착같이 해서 권성동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체포가 된다. 그때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권성동이 쥐고 있는 한 둬야 합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저는 4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핀란드의 교육 이야기를 담은 신간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핀란드에 빠진 여행사 대표 청주 챌린지 투어에 윤성희 대표가 집필한 신간인데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윤성희 대표가 집필했고 사파에는 시사 만화가 고경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한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000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000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용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심에 가서 엎어질 수 있다. 워낙 2심 판결이 개판이어서 또 3심에 가서 판결이 나올 때쯤에는 대법관이 절반 이상 교체가 되니 아무래도 상식을 갖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파기환송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이재용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정열 판사님께서 제 강력한 인터뷰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한 게 거의 유일한 언론 보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핸드폰을 꼭 부여잡고 제발 이대로 실현되기를 하면서 간곡한 소망을 담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굉장히 바로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쯤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설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의 문화를 질타하는 사설이었고요.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할인되고 있다는 현상을 지목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적인 시각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융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종수가 박현주라는 사람인데요. 박현주 회장이 매년 여직원 골프 대회를 열고 황제 놀이를 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도는 뉴스타파에서 지난달 31일에 보도가 됐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급박한 보도에 밀려서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하고는 일단 시간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사건을 검사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게 지난달 29일이죠. 물론 뉴스타파 보도가 이틀 뒤인 31일에 나오긴 했지만 보도를 보면 상당히 취재를 오래 한 것으로 봐서 보도 타이밍을 서 검사 폭로하고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서 검사의 폭로로 미래에셋그룹의 사건이 불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서 검사 폭로 이후에 나도 당했다라는 이제 미투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불거진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건 2일에 보도가 됐던 사실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내 익명 게시판에 미투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찾아서 여승무원을 정기적으로 만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박삼구가 본사를 방문할 때마다 여승무원들이 본관 1층 로비에 커다란 원 모양으로 서서 막 손뼉을 치면서 박삼구를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박삼구는 여승무원들한테 다가가서 몇 끼냐, 오늘 비행은 어디로 가느냐, 결혼은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껴안거나 손을 주무른답니다. 그럼 뒤에 있는 파트장이나 본부장 같은 임원들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박삼구가 양팔을 쫙 벌리면 달려가서 안겨라, 뭐 이런 교육을 여승무원들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한 승무원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승무원들을 만나면 내가 기 받으러 왔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했다. 그러면서 본관 1층에서 여승무원들을 불러놓고 20분에서 30분 동안 껴안은 뒤에 20대 초반에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훈련동으로 가서 시간을 보낸다. 업무 보고를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승무원이 아닌 일반직들의 사무실엔 방문하지도 않는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승무원들 골라 다니면서 껴안고 주무르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이때 행위 싫은 내색을 하거나 박삼구 가까이 가지 않으면 승무원들 뒤에서 파트장들이 등을 떠밀거나 쿡쿡 찌른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다른 증언 들어보죠. 교육원에서는 더 가관이다. 교관단이 회장 오기 30분 전부터 소리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 팔짱을 끼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라.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세뇌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 박삼구가 매년 1월에 직원들하고 북한산을 등반을 하는데 산을 오르내릴 때 여승무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주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북한산 중턱에 있는 음식점 별채에서 이 여승무원들하고만 만나서 세배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가을에 플라자 앤 바자회라는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여승무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기자랑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왜 최근에 그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춤 동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아시아나 여승무원들은 우리가 원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반론이 이렇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격려하는 것인데 일부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블라인드에 적힌 내용은 경영진과 회사를 욕보이기 위한 악의적인 댓글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어떤 미친놈이 이딴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삼구가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30분 동안 끌어안고 손을 주물럭거렸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하고 어떻게 동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니들 눈깔에는 아끼고 격려하는 걸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니들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우리 딸을 참 아껴주시는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미래에셋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탐사 보도를 보면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이제 금융 쪽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데 박현주는 이 회사의 창업주죠. 셀러리맨 신화 이런 식으로 조금 과대포장이 돼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대우증권이 옛날부터 굉장히 영업력이 강한 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미래에셋이 이 대우증권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여의도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회장인 박현주, 이 사람은 이름이 여자 같아 보이지만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박현주가 해마다 여직원 골프 대회를 열고요. 대회에 참석한 여직원들하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2016년에 열린 여직원 골프 대회에서 박현주를 포함해서 남성 임원은 14명이 참석을 했고요. 여직원은 무려 1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뒤풀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이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이 조별로 노래, 춤 이런 거 장기 자랑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고요. 이 장기 자랑을 하는데 선곡은 박현주가 좋아하는 노래로 했답니다. 박현주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남성 임원들이 여직원들에게 귀뜸을 해줬다고 하고요. 심사는 오로지 박현주 혼자서 도맡았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JMS라고 그 사이비 종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 교주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말이죠. 아무도 공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독 드리블해서 계속 골을 넣는 거야. 네. 혼자서 몇십 골을 넣을 때마다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최고다. 뭐 그렇게 우리 교주님의 그 멋진 플레이를 또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김정일이 골프를 한번 쳤는데 골프를 처음 치러 갔다고 해요. 근데 북한 방송에서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김정일 동지가 골프를 처음 치러 나갔는데 처음 돌면서 홀인원을 6번을 하고 36언더파를 쳤다고 그런 보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박현주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드릴 텐데 이렇게 수령 같은 대접을 받는 조직은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 이 여직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특별 진급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이 직원들 사이에서 골프 연습해라, 골프.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골프 연습하는 게 승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았다고 해요. 골프를 못해도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은 그걸로 장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 금융그룹에서는 고객의 돈을 맞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골프 대회에 우승한 사람을 승진시키니까 황당한 거죠. 실제로 2016년 골프 대회 우승자가 2017년 7월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대리로 진급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파격적 승진이었다는 거죠. 보통 대리에서 과장 다는데 미래에셋에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데 이분은 골프대회 우승한 김에 2년 만에 초특급 승진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박현주 씨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현주 씨가 소유한 미래에셋이라는 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 골프회사가 아니라고요. 왜 골프대회 우승자를 특별 진급시켜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내에 이런 소문이 나돈답니다. 박현주가 예쁜 여직원을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요. 그래서 사내에서는 서로 해서는 안 될 폭행, 성추행에 가까운 언어가 나돕니다. 어떤 남자 직원들은 골프대회에 참석한 여성들한테 박현주의 삼천궁녀 혹은 박현주의 기쁨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상에. 실제로 그 익명 SNS 서비스 블라인드의 미래에셋 게시판에는 여직원 골프대회에 관해서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미인대회. 거기서 눈에 들면 바로 승진 및 꿀팀 발령납니다. 가시는 여자분 계시면 무조건 예쁘고 세련되게 가세요. 합법적으로 대장님이 여자 데리고 놀려고 만든 대회. 골프 잘 치면 미래 5-3, 바로 진급 가능. 대신 미모가 좀 돼야 함. 사실은 사실이니까 골프 더하기 외모, 족보에 없는 초고속 승진. 이런 댓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회장이 또라이니까 기업 문화가 거덜이 나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박현주를 미래에셋 그룹 내부에서는 수령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박현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대목 때문에 특히 오늘 박현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박현주를 사석에서 한 4번, 공석에서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제가 증권기자를 종합지 기자치고는 굉장히 길게 5년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처음에 박현주를 만나기로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의도에는 모든 재벌들이 증권사를 하나씩 다 끼고 있었고요. 예. 이 증권업계라는 것이 좀 특이해서 선도하는 뚜렷한 1위 회사가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다 고만고만해요. 삼성, LG, 대우, 미래에셋, 키움, 하나투자 다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금융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증권사 사장들을 아무나 내려보내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찍어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건희가 금융을 알겠습니까? 정몽구가 금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에 드는 아무나 증권사 사장으로 꽂아 보내서 증권사 사장들 실력이 정말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1999년에 바이코리아 열풍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주가 조작 사건을 벌였었던 현대증권의 이익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익치가 누구냐면 현대건설 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치가 정주영의 총애를 듬뿍 받아요. 그러니까 증권의 증자도 모르는 사람을 정주영이 현대증권 사장으로 꽂아서 내려보냈던 거죠. 근데 뭐 예전에 기억나는데 90년대 말에 뭐 바이코리아의 상징으로 저는 그분이 최고의 증권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증권 근처에도 안 와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건설 출신이 증권에 오니까 대뜸 바이코리아 펀드를 출시하고 정주영 스타일대로 막 밀어붙인 거죠. 3년 안에 100조 원을 모으겠다 뭐 이런 황당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언론에다 대고는 한국 증시가 3년 안에 지수 2000까지 올라갔다. 그때 1000도 안 될 때였거든요. 예. 6년 안에 6000까지 올라간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근거가 뭡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증권, 금융도 건설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익치는 건설하고 금융을 헷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비웃었는데 이때 이익치가 명언을 남깁니다. 금융도 건설이다. 뭐 이런 명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익치가 한 주에 2차례씩 투자 설명회 강사로 직접 나섰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완전히 이익치가 아이돌처럼 막 큰 소리를 떠들고 환호를 받습니다. 내 돈 불려주는 신처럼 막 떠받침을 받아요. 거기에 모여드신 분들이 이익치가 나오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익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은 돈이 있는 곳에 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주영 회장님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증권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약파는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 이 종교 행사를 방불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길거리 약장사도요. 사이비 교주도 이렇게 싸구려 멘트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치는 3년 안에 100조를 모으겠다 이런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정주영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해서 건설쟁이처럼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이코리아 펀드로 시원하게 현대증권을 말아먹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건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 이런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탑재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을 재벌들이 증권사 사장으로 이렇게 찍어 내려 보냈기 때문에 재벌그룹 소속 증권사들의 사장의 수준이 낮은 와중에 자기 스스로 금융판에서 자수성가를 했던 박현주라는 인물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 금융을 좀 아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받았던 느낌이 얘는 진짜 조폭 두목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박현주 회장이 있고 그 옆에 계열사 사장이 3명이 따라 나왔는데 미래에셋 증권사장,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문화가 완전히 조폭 문화입니다. 박현주가 딱 자리에 들어서면 사장들이 박현주 옆에 탁 모여서 외투 우선 받아 들고요. 의자 쫙 빼주고요. 박현주가 앉을 때까지 옆에서 살뜰히 보살핍니다. 그리고 박현주가 자리에 좌정하실 때까지 옆에서 공손하게 서 있습니다. 앞에 손님이 앉아 있는데도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기자로서 회장님 이번에 이런 판단은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장들 표정이 시뻘개집니다. 그러면서 기자님 아니 우리 회장님 판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하고 옆에 사장들이 또 열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아니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옆에 사장들이 화를 내지? 이러고 있다가 질문을 몇 개 더 하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어요. 옆에 사장들이 자기 회장을 조폭 큰형님 모시듯이 보호하려고 막 나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걸어서 야 여기 이완배 기자님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전에 박현주 회장님 인터뷰한 거 갖고 와 해가지고 직원들이 또 막 인터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고 우리 회장님 생각이 이런 건데 기자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하고 막 열을 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미래에셋 문화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 문화가 정말 수령님 문화라는 거예요. 박현주가 지나가다가 야 형광등 색깔이 왜 이래? 이 한마디 하면 그룹 전체 형광등 색깔이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이렇게 보이나 싶었는데 제가 증권기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직을 완전히 그만두고 난 다음이죠. 2008년에 미래에셋의 문화를 다루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20일에요. 박현주는 바람개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래에셋 계열사 사장은 박 회장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다. 사장이 그렇게 하니 다른 임원들도 엉겁결에 따라한다. 사장이란 사람이 박 회장의 승용차 문을 열어주더라. 거의 조폭 같은 문화다. 이렇게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걸 다른 기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수성가했다는 금융그룹의 총수조차도 이렇게 조폭두목처럼 구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암담했습니다. 이 나라는 재벌은 3대, 4대째 조폭이지, 금융이라는 분야에서 자수성가했다는 놈도 찾아보니까 얘도 조폭이지, 좀 정상적인 경영자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 관리, 도덕성 이런 게 생명인 곳이에요. 그런데 금융그룹 총수라는 자가 조폭놀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뛰어난 직원들을 뽑아서 고객 돈을 치열하게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골프대회 열어서 골프 잘 치면 승진시켜주고 앉아 있고요. 회사 직원들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합법적으로 대장님이 여자 데리고 놀려고 골프대회를 만들어서 새벽 2시까지 일해야 되는 여직원들 붙잡고 술판이나 버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글로벌 금융시대의 고객 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재벌이나 자수성가한 놈들이나 수준이 다 똑같은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오늘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을 해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황당한 수령놀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종북입니다. 북한식이에요, 이게. 누구 보고 북한 운운하고, 쥐들은 뭐 북한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동을 해. 똑같으면서. 우리부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아이고, 박현주 씨 회사에다 뭘 맡길 수가 없겠네요. 저는 하여튼 미래에셋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싸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삼성 이야기 또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종합편성 채널 MBN의 당사 출입과 취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관련된 MBN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류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당해왔다. 이런 내용의 보도는 MBN이 임의로 각색하여 가공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MBN 마이크 떼세요.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저 허위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응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빼세요. 기자들 철수하세요. 우리 취재 불응함. 결국 홍준표 대표는 어제 MBN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또 다른 종편인 TV조선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TV조선 프로가 다양해졌다.
9시 뉴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최근 시청률이 폭등했다고 들었다. TV조선을 응원한다. TV조선 파이팅! 이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 9시 뉴스의 시청률이 폭등했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의 종편 1일 가구 시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조선 9시 뉴스의 시청률은 1.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 시청률은 약 2.2%였으며 지난달 31일에는 1.7%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순위로 따지면 10위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시청률이 폭등한 것도 아닌 것이죠. 한편 홍준표 대표는 TV조선에서 방영한 세계 테마기행 요르단 편에 대해 참 다양하고 유익하게 꾸며져 있다 이렇게 호평했는데요. 그런데 세계 테마기행은 교육방송 EBS에서 제작해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김용민 PD는 다음과 같이 꼬집었네요. 세계 테마기행은 EBS에서 방영된 것을 TV조선이 사온 것입니다. 마치 TV조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양 칭찬하면 TV조선 종업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고 언론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 MBN을 압박하고 그나마 자신에게 우호적인 TV조선을 공정하다고 평가하며 종편을 편가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자
박물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8도로 예상되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2도, 전주 6도, 부산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아침에 보통, 낮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키나와 섬에 계십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키나와 여행 굉장히 길게 가시네요. 네, 4박 5일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맞으세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는 편이라 먹자는 대로 먹고 하자는 대로 하고. 예. 기온은 어떻습니까, 거기? 여기가 지금 12도에서 15도 사이. 그러니까 초봄 날씨쯤 되겠네요. 아이고. 네, 여기 사람들은 지금 한겨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벚꽃이 많이 피었고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곳마다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곳이어서 예. 마음은 편치가 않네요. 따지고 보면 제주도도 그런 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환상의 섬, 낭만의 섬, 또는 치유의 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본토에서도 오키나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 붐이 일었었고 지금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적 기억이나 정서나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낭만적인 장소 또는 관광지로서 소비하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제주도를 바라보는 눈이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잘 말씀하셨는데 오키나와를 보다 보면은 제주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는 오랫동안 탐라 왕국이었죠. 예. 그리고 고려시대 때 100년 동안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오키나와는 류큐 왕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45년에 오키나와에서 무시무시한 오키나와 전투가 있었듯이 제주에서는 48년에 섬뜩한 4.3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대규모의 미군 기지들이 있죠. 그런데 제주도에 또 해군 기지가 들어선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 국민국가의 변방을 중심에 복속시키면서 그것도 희생의 대가로 본토가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키나와에 많은데 한국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오키나와에서 보다 보면은 식민지 조선, 친일파들이 지배해왔던 시절, 그리고 독재 정권, 아직까지 친일파 후예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사도 거꾸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예. 찌리찌리 가마라는 곳하고 사키마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그 찌리찌리 가마 할 때 가마는 자연동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사키마 미술관은 후텐마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혹시 오키나와에 오시는 길이거든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찌비찌리 가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오키나와 전투 때 1945년 4월 1일에 미군이 상륙한 지점에서 얼마 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동굴로 피난을 합니다. 피난 온 사람들 140명 중에 약 84~85명이 집단으로 죽어요. 집단 자결이라고 하는데 예. 집단 자결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 사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오키나와 전투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약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저어되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이고요. 목 졸라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15세 이상 남성들은 군대 가고 없으니까 이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이들만이 피난을 했겠죠. 그래도 힘이 있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인들을 차례차례 죽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일본의 그 교육, 한국 식민의 교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미군의 포로가 되는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스스로 끊어라 라고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본능보다 국가의 명령, 뼛속까지 황미나 교육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장소가 바로 지비치리 가마입니다. 예. 그리고 사키만 미술관에 가면은 그 장면들을 그려놓은 아주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그림이라는 건데 마루키 이리와 마루키 토시라는 두 사람이 그린 수목합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은 충격에 빠질 겁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아이를 목젖을 쥐는 장면들, 그리고 조선인들도 한 10,000명쯤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예. 군에서 자벽부로 오거나 일본군 성노예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네. 가능하시다면 구글을 하면서 오키나와 전투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키마 미술관에 오시면 그 점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시로 다스히로라는 또 오키나와의 작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마타요시 에이키와 메도루마 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분의 못지않게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리얼리스트 작가입니다. 이 분의 소설 중에 집단 자결,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강제 살해라고 고쳐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집단 자결을 다룬 소설이 바로 신의 섬입니다. 카미시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들이 깃들여 있는 섬이라는 의미 같은데 거기에서 집단으로 민간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타미나토라는 한 사람이 쭉 기억을 추적해가면서 그 전모를 파헤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예.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방패로 삼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미군이 여기 침략해 왔을 때 많은 민간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비치리 가마 같은 곳으로 피난을 합니다. 피난을 하는 중에 미군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 끊자라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구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참혹하더라도 견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면은 잠목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쪽은 구릉을 등지고 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낮에도 혼자 오기는 적막한 곳인데 수많은 도민들이 그곳에 목숨을 구하려 집결했다. 그곳은 군이 있는 호와 가까웠다. 아까도 바로 한켠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호 안에 있는 병사들이 매일처럼 그곳에 물을 길러 나왔다. 그곳을 종결지로 정한 것은 군이 도민의, 이때 도민은 섬사람들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주기 위함일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다른 곳에서 호를 파고 피난해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들었다. 오후 4시 움푹 들어간 곳이라 해가 머무는 시간은 짧다. 집결은 했지만 머무를 곳은 마련하지 못했다. 까마귀가 가끔씩 커다란 날개짓 소리를 내며 날아드는 것을 올려다보며 사람들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군에서 미야구치 군주라는 이가 와서는 촌장을 데리고 나갔다. 촌장은 잠시 후 돌아와서 명령을 전달했다. 군은 최후의 병사 한 사람까지 섬을 사수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은 자결하라. 라는, 그리고 한 세대에 한 개의 수류탄이 배급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동요는 있었지만 얼마 뒤 누군가가 수류탄의 신관을 빼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내과에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산화하자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여기저기서 폭발을 일으켰다. 불발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긁거나 혹은 괭이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까지 329명이 자결을 하고 자결을 피해 마을로 돌아간 몇 안 되는 이들 가운데는 다음날 자결에
하천 하류의 피가 발견되기도 했다. 호에 숨어있던 우군 부대는 오키나와 전투 종결 후 한 달 동안이나 저항을 계속해 7월 중순에 이르러 구로키 데이야 살아남은 장병 1000원이 투항했다. 네,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산산이 깨져버리죠. 일본군은 절대 일본 국민으로 호명됐던 오키나와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의 식량을 지켜야 되니까 민간인들이 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지켜야 되니까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죽으라며 수류탄을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류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면도칼이나 식칼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자기 자식을 쳐 죽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미치고 광기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편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키나와에 오시든 아니면 제주에 가시든 여러 가지 상념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섬, 낭만의 섬을 소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더욱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억 투쟁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기억은 끝까지 지켜내고 길에 올려야 이런 참담한 사건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 주인공이 여러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오키나와의 미군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에 반대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실을 은폐하는 순간 우리가 그 은폐했던 사건들이 또는 그 폭력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진실은 그 비극을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극을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끝없이 되새겨야만이 비로소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을 잊으면은 좋아할 놈들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늘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과거의 국가폭력에 또는 다양한 폭력에 동조했던 자들이죠. 친일파들이 그렇고 친독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죠. 예. 그 자들에게 이 비극의 기억은 정말 자신들의 근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오키나와가 우리에게 타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프지만은 가슴에 새겨야 할 역사. 오키나와 곳곳에 새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이곳의 평화운동가인 지바나 쇼이치라는 그 선생이 말씀하시는데 이 오키나와에는 야마토인, 본토인, 그러니까 내지인이죠.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했지만 오키나와인들은 또 똑같은 짓을 조선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을 일본군 편에 서서 죽이고 학대하고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 하더군요. 제가 이 오키나와에서 녹음을 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억압의 이양이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인들에게 가했던 폭력을 오키나와인은 다시 조선인들에게 가했고 또 조선인들은 또 다른 약자들에게 가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억압의 이양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키나와에서 그런 지배 전략들을 간파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함께 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 오키나와에서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줄리 바이에트 캐나다 총독께서 우주에서 직접 찍은 한반도의 모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이에트 총독은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평창의 겨울,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야 할 텐데요.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손을 맞잡았지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대선에서 자웅을 겨뤘던 유승민입니다.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의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와 약칭이 겹친다며 미래당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미래는 저희가 통합신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하자마자 미래당 약칭을 선관위에 신청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측에서 우리미래에 미래당 약칭 신청을 권했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권의 의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유승민 대표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통합신당의 새로운 당명을 함께 고민해 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선호한 당명은 안철수 대표의 유행어였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님 실망입니다이에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님이 유승민 후보님에게 그만 좀 괴롭히라 하면서 한 말이죠. 네? 통합신당에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고요. 통합신당의 새로운 당명은 바른미래당으로 결정됐다고요. 바른미래당이면 약칭은 바미당이 되겠네요. 네? 약칭은 없으니 바미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라고요? 하하하. 시민들이 선호했던 또 다른 당명 미래업당보다는 바미당이 낫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합을 결심했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던 유승민 대표에게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둥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말 상식이 장착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개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런 판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언론도 지면에 반영을 해야 할 텐데 이 판결 잘못됐다고 하는 신문이 딱 2개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외에는 지금 다 벚꽃 띄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아마 집행유예가 되는 순간 모두가 짐작은 했을 거예요. 뭐 저도 짐작을 했고 PD님도 짐작을 하셨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을 했겠는데 언론이 뭐 이재용과 재판부를 물고 빨고 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죠. 5일에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6, 7일 이렇게 신문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게 언론인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상식적인 국민들로서는 이번 판결이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봐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판결인데 그러면은 뭐 최소한 만약에 이 판결을 납득하는 사람들이 20%,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언론 지형에서도 좀 그대로 이게 표현이 돼야 할 텐데 언론은 거의 뭐 99%가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수긍을 넘어서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좀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들은 정말 굉장히 소수인 상황입니다. 아예 뭐 판결문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만 하는 행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언론인지 아니면 뭐 삼성 기관지인지 좀 의아할 정도인데 어제 7일 조간들 중에서 주요한 기사들의 제목만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관련 기사들인데요. 매일경제 16면, JY 평창올림픽서 경영 재개 시동 권하, 서울경제 6면, 삼성에 거는 국민들 기대 절감, 황골 탈퇴 의지, 서울경제 역시 6면이고요. 반도체 패권 이어간다, 출소 이틀 만에 경영 공백 메운 JY. 머니투데이 12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행보에 쏠린 눈, 경영 복귀 언제쯤? 서울경제 1면입니다. 평택 2공장 30조 투자, 스피드 경영 나선 삼성. 서울신문 4면입니다. 돌아온 JY 첫 행보, 평택 반도체 2라인 대규모 투자. 국민일보 1면입니다. 출소 후 총수들처럼 이재용 행보 어디로? 국민일보 10면입니다. 박최에게 준 36억 유죄 인정 강화 판단, 특별 감경 인자 반영.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판사 인신 공격, 재판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다.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벌거벗고 뛰어들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은 삼성의 사업 보국을 바란다. 중앙일보 1면 이재용 복귀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 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좆가고 있다. 아니 지금 이 판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다른 판결과 계속 배치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이 판결을 그대로 액면으로 백보양보해서 받아들였다고 해도 30억 넘게 뇌물을 준 사람이 사실상 그냥 유죄를 받긴 했지만 구치소 밖으로 기어 나온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재용이 경영에 언제 복귀하고 마치 이재용이 복귀를 하면 삼성이 살아나고 또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처럼 망상에 가까운 뇌피셜을 쓰고 있는 거죠. 뇌피셜. 예. 네. 그 이재용 같은 뭐 천재 한 명이 뭐 나라를 먹여 살릴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겁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출소 후에 뭐 아빠 보러 간다느니 몇백일 만에 나왔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제목으로 뽑기도 하고, 어제자 한국경제 6면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자택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인과 거래처에 축하 꽃다발이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었죠.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고 그 판결은 뭐 당연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재용이 이런 합리적 판결 속에서 경영 체계를 꿈꾸고 있다고 하니 이 지면을 맹신하게 되면은 뭐 이재용이가 뭐 억울하게 옥살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비판하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지금 이제 정영식 판사와 관련해서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재용은 이렇게 뭐 판결문을 그냥 대충 이제 인용을 하면서 뭐 앞으로 뭐 얘가 뭐 경제를 살릴 거다, 뭐 먹여 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정영식 판사를 보호하는데도 여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몇몇 매체의 기사 제목을 좀 읽어보면요. 세계일보 6면, 삼성 장학생 적폐 판사, 도놈은 인신공격 무차별 신상 털기. 그렇지. 그 이재용 부회장 판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애들은 다 싸잡아서 광기의 그런 네티즌들, 말하자면은 악플러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떼쓰기, 뭐 신상 털기, 인신공격 이렇게 추이부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일보 사설은 이재용 항소심 판사 적폐로 보는 행태야말로 진짜 적폐, 이런 사설을 쓰기도 했고요. 정말 그 아시아투데이는 기자의 눈을 통해서 법치주의 흔드는 판사의 신상 털기, 중앙일보 29면에는 취재일기 누구를 위한 재판부 공격인가, 한국경제 29면은 또 판사 마녀사냥, 파면 청원의 석궁 테러 위협도, 뭐 이렇습니다. 네, 진짜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좆가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죠. 진짜 뭐 어이가 없는 건데, 지금 언론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거의 뭐 이재용을 지금 물고 빨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국민의 뜻은 완전히 외면한 채 또 시대의 대의, 뭐 민주화라든지 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이수다만한 그런 언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무리 뭐 돈이 좋다고 해도 이재용이 빵에 간 뒤에 삼성 광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해도 뭐 이재용이 나와서 막 아무리 자기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사회 정의나 이런 상규와는 상관없이 권력자 하나한테 홀딱 뽑고 이제 벌러덩 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 정말 이 정도면은 방흥모가 살아 돌아와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 김성수가 살아 돌아와도 동아일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예수님이 부활해도 국민일보가 이렇게까지 할까 싶고. 아이고. 또 문선명이 환생해도 뭐 세계일보가 이럴까 싶을 정도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는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조용기를 끌어들이시면 어떨까? 조용기가 안 죽었군요, 아직. 부활한다는 말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국민일보하고 예수님은 무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 가진 자들의 편에 서는 신문들이 누구인가? 누가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옷을 벗고 지랄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겨레 경향신문이 인기가 없잖아요. 뭐 똑같은 기레기다. 뭐 가난한 조선일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요. 쓰레기라고 합시다. 근데 그 나머지들은 폐기물이야, 폐기물. 그렇죠. 지금 뭐 그나마 방송사들은 좀 나아요. 뭐 SBS나 MBC나 JTBC는 물론이고요. 뭐 이 판결문에 그 모순점들을 한 이틀 정도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한겨레도 그렇고 이제 뭐 경향도 그렇고요. 근데 이 신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광고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물고 빨고 하는 건데, 아무리 이게 그렇게 높다고 해도 언론이라는 사명이 있고 또 이제 가오가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독자들 입장에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진짜 꼴불견이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1년에 4번씩 라디오 관련해서 청취율 조사를 하는데요. 예. 2018년 1라운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점은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청취율 조사에서 공동 1위에 오른 건데요. 다른 공동 1위는 전통의 강자죠. SBS 파워 FM의 2시 탈출 컬투쇼. 두 프로그램은 좀 장르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종합 청취율에서는 공동 1위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청취율 11.6%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 3위가 더 놀라운데 TBS 라디오, TBS 아침 종합 뉴스가 3위예요. 야, 그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 그 사이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뜯은 거지. 뭐 TBS의 뉴스가 뭐 돋보이고 탁월하고 그래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효과,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종합뉴스의 청취율까지 이끌었다라는 건데,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취율이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손석희의 시선 집중도 1등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TBS 뭐 주장대로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죠. 라디오는 뭐 가볍게 듣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쨌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뉴스 브리핑에서 좀 강점을 보여왔던 SBS 파워 FM의 김영철의 파워 FM. 아,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김용민이가 브리핑했을 때. 예. 아, 요새 뭐 잘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엔 누가 하죠?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10분.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동의 기운으로. 예.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네. 아침 공기 마시며 가자. 신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 파워 FM 계속 4위를 쭉 유지하고 있네요. 네, 저번 조사에서는 3위였어요. 이제 3위였는데 이 종합뉴스에게 한 계단 밀려서 4위로 내려가고요. 근데 사실 어디 딴 데 가기 귀찮잖아. 라디오 채널 돌리기가. 그래서 TBS가 좀 덕을 본 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평가를 좀 하자면은 또 이게 또 라디오 청취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뭐 오래 하셨고. 예. 일단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은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디오 청취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처럼 재밌는 게 있나 계속 돌려보는 그런 게 아니라
딴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딴 일을 하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돌려봐야 뭐 다시 돌아오기도 귀찮고. 그래서 사실은 8시 종합뉴스 TBS 이게 덕을 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청취율 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리서치가 3,000 패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응답자가 받으면 하루 5분 이상 라디오를 듣는지 물어봐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잘 듣고 있냐, 뭐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하면 이제 그걸로 청취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라디오를 듣는 인구 자체가 뭐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고 아니면 지금 라디오를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순위가 더 뒤바뀔 수도 있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조사 방식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물론이고 라디오 방송도 요즘은 인터넷 기반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에 산입시킬 방법은 없는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TV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 시청률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몇몇 가정에 일종의 이제 셋탑박스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그 가정이 어떤 것을 보느냐 요걸로 이제 시청률을 계산을 했는데 예. 요새는 뭐 라디오를 인터넷으로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거의 뭐 IPTV로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거나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KBS 뉴스 9이 뉴스에서는 그 시간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터넷에서 동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꼭지꼭지를 인터넷에서 따서 보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JTBC 뉴스룸이 훨씬 더 영향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취율이나 아니면 시청률 조사 방법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할 것인지 좀 요게 좀 정해지지 않아서 그것도 아마 이번 방통위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여타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상당히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지상파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일단 마이크는 똑같이 쥐어주고 다만 이 진행자가 시비를 판가름을 해서 청취자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여당 5분, 야당 5분 하더라도 진행자가 이걸 딱 판가름을 내주는 거죠. 그렇죠. CCBB의 기능. 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합리적으로 또 선명하게 자기의 어떤 논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싫어서 안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안 듣는 사람 때문에 그냥 방송에 물을 타고 또 방송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는 MBC가 이번에 라디오 개편을 하면서도 그랬고 YTN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팟캐스트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던 분들이 진행자로 좀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식으로 과연 그 CCBB를 이제 잘 가르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얻겠지만 그렇게 판이 바뀌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시간대가 이제 새벽 6시라서 많이 듣기 힘든데 이게 만약 7시로 옮겨져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정면 승부를 하게 된다면 과연 김어준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김용민의 이제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시는 분만의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브리핑에서 고정 게스트로 정상근이라는 사람을 끌어오면은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상파 라디오에서도 1등, 또 이 팟캐스트에서도 1등하는데 지상파 인기 차트 5위 안에 드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산업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팟캐스트에 음원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니까 공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만큼 이 프로그램을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공개 배출 방송이니까 말이죠. 그런 청원을 이제 청와대에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이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5위 안에 드는 청취율까지 올라갈 경우 그때는 규제를 혁파해야지. 규제를 혁파해야지. 규제는 암덩어리. 김용민 브리핑 같은 고퀄리티 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 좀 풀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영미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문단계 내부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이엔 시인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폭로한 것인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과거 행적 때문에 이엔 시인의 문학적 성과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이엔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을까?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852분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4%, 4명 가운데 3명은 이엔 시인의 문학적 성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이엔 시인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은 2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유리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능 있고 능력 있는 후배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에 이용하고 짓밟았을까요? 서용성님, 이분의 문학 뒤에 숨겨졌던 그 추악한 행적들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최영미 시인의 작품을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30 잔치는 끝났다인데요. 정답자 웃기션님, 사법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만무리님,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이런다니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입니다. 진보 자매님, 권성동 의원실에 항의 전화라도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02784-3396으로 전화하신다고요? 02784-3396번으로 전화하신다는 이야기 잘 받았습니다. 이런다니님, 언제쯤 이 많은 적폐들이 모두 없어질까요?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다가 아니니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더욱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적폐 사라진다고 적폐가 없어질까요? 새로운 적폐가 또 등장하지는 않을까요? 나 자신이 적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8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